예,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권성만 선생님께서 말과 마음의 관계, 언어의 역기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 베이비붐 세대의 중심인 58년 개띠들이 만 65세, 법적으로 노인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그래서 58년 개띠가 되면 국가가 인정해주는 어르신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저도 65세 3개월 전에 65세가 됐는데요. 국가가 인정하는 어르신이 됐더니 예방주사를 공짜로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명예교수로 승진을 시켜주면서 강의 면제, 심지어 출근 면제.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또 뭐 지공 대사증을 보내줘가지고 오늘 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이 법적으로 이 노인이 되니까 혜택이 많은데요. 이제 거칠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횡설수설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말을 할 텐데 이게 진실을 전달할지 진실을 왜곡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은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그 학문적 관점과는 좀 다른 학문입니다.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이다. 마음을 연구하는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근거해서 사람의 내면적인 구조, 심리적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행복을 지원하는 세속의 학문입니다. 뭐 도사가 되려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이 세속적인 행복을 지원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제 언어의 측면에서 본다면 언어의 습득과 활용을 촉진한다. 사실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게 말하기, 글쓰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말 잘해야 돼요. 글 잘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제2외국어까지.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구해서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배우고 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강구하는 동시에 언어에는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잘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장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기능을 밝혀서 그 역기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탐구하는 인간과학이라고 저는 심리학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언어인데요. 언어는 우리 인간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근데 사실 언어라는 개념을 잘 들여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과 글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말과 글은 굉장히 다른 속성을 갖습니다.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 제 입으로 여러분의 귀에다 전달하는 청각적인,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을 내뱉는 순간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일시성을 갖는다. 반면에 글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적어서 여러분의 시각에 전달하고 이 글자는 지속적으로 남는다. 사실 글자는 언어를 잡아두는, 시간적으로 잡아두는 그런 독특한 언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여러 동물 중에, 여러 생명체 중에 인간이 유난히 이 언어를 발달시켰는가? 사실 인간이 이 세상의 그 만물의 영장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인간은 모여 사는 존재입니다. 군거성 동물이에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이뤄서 살아야 하고, 집단을 이루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중요했던 거예요. 소통. 그 소통의 수단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무력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건데, 그런 부모 밑에서 오랜 기간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관, 관습 등등을 받아들이는, 습득하는, 이제 이런 중요한 과정에서 언어가 인간에게 특히 발전하게 됐다. 자, 한 인간이 태어나면 이렇게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울기밖에는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력한, 무능한 아이가 부모 밑에서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언어를 발달시키는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에 대해서 정교하게 관찰하고 여러 가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고 걷고 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가면서 이제 마음대로 말을 하고 알아듣는 그런 성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 심리학자에 의하면 언어 발달의 첫 단계는 우는 거다. 입을 통해서 혓바닥을 움직여서 앙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후 한 4~5개월이 되면 애가 입을 통해서 맘마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옹알이. 그때 엄마가 같이 눈 맞춤을 하면서 같이 엄마 이런 옹알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단어를 습득하게 되고, 보통 한 12개월 되면 이제 한 단어를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하게 되고, 2살 정도 되면 두 단어를 조합해서 전보하듯이 전보식의 문장을 사용하고, 생후 이제 한 3년 정도가 되면 세 단어를 문법적으로 연결해서 간단히 나 배고파, 엄마 밥 줘, 이런 단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문문 등등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유아기에, 그러니까 3살 이후부터 한 6세까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언어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세 되면 한 10,000단어 정도를 구사한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루에 6개 정도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령기, 아동기에 들어서면 언어 유창성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약 4만 단어를 습득하고 복잡한 문법적인 문장을 구사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글을 배우죠. 이때 비로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읽고 쓰고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의 어떤 그 언어적인 구사를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 외국어 하나 배우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다른 나라 언어 하나 배운다는 게 우리 이런 성인의 지적인 상태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단기간에 급속하게 어휘를 늘려가면서 복잡한 문장을 발휘하는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개입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득했지만. 그래서 사실 말이라는 것, 소리는 제가 지금 계속 제 이 입이라는 스피커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로 알아듣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이 심리학에서, 이제 언어 심리학에서 이런 과정을 정교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말소리를 제 귀로 듣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계속 제 안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또 상대방 역시 제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조금 자세히 표현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언어를 한다는 것, 말을 생성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의도와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이 단어들을 구성해서 문법적인 그런 문장을 구성한 후에 그것을 소리로 분명한 발음과 또 관습의 적절한 표현으로 발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경청해서 그 복잡한 말을 해독하면서 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또 이런 건 뭡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굉장히 단순한 과정인데요. 매우 복잡한 우리가 말을 하고 듣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감각적인, 인지적인 그런 심리적인 과정이 개입되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언어를 자연스럽게 발달시키지만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 장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밝혀놓은 여러 가지 언어 발달의 장애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정신병리학에서 흔히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에 적절하지 않게 그 아이들이 단어를 구사하는 단어 수나 또는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나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이제 그런 경우 언어 장애, 또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는 말소리 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라고 저 길게 얘기하는 말을 더듬는 겁니다. 이제 그 밖에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어른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되고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 기다리고 이런 사회적인 관습,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거나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학습장애라고 해서 이거는 학교에 들어가서 글쓰기 또 글 읽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IQ도 정상이고 다른 과목은 잘 하는데 특히 이 읽기를 못하거나 쓰기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학습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있죠. 자폐증. 그래서 이 자폐증은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어머니와 눈 마주침을 하고 같이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배우고 서로 정서를 교류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이유로 아직 원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개입된 거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아이들은 엄마와 눈 마주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면 뻐텅거리고 그래서 엄마와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숙한. 이 밖에도 자폐증 아동들은 굉장히 협소한 관심사가 있고 어떤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들면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면 감정이 좀 후련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은 적다, 없다라는 얘기죠. 렉시, 어휘, 사이미아,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복잡한데 이 복잡한 감정을 화려한 단어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어떻게 좋은데요? 그냥 좋아요. 다시 말하면 어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부정감정이 경험했을 때 그걸 정화,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면에 쌓여서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 예를 들면 신체화 장애,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은 대부분 현대 사회에서는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습득하지 못한 것,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지 못한 건지 이런 것들을 등등 장애로 여기고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단기간에 습득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구조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부모들이 이렇게 어릴 때 다양한 언어적인 자극을 주고 말을 할 때 강화를 해줘야 언어가 제대로 발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심리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언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언어의 역기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우리가 내면으로 뭔가 소위 생각이라고 하죠. 사고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자극을 하면 말로 표현을 하죠. 글로 쓰죠. 이런 사고와 언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라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스위스 인지심리학자인 장 삐아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언어는 사고에 생겨나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삐아제는 아이들의 행동을 열심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연구한 아주 위대한 심리학계에서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근데 보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이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생각이 언어의 선행에서 생긴다. 그래서 언어는 결국 인지가 발달해야, 그래야 그 언어가 습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인지, 언어,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반대 입장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이 사피어와 그 제자인 워프가 주장한 건데, 이 사람들은 여러 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예를 들면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이 눈, 스노우, 우리에게는 거의 흰 눈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눈을 기술하는 용어가 무려 한 16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눈이 내리지만 이 사람들 그 눈을 변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달리하고, 또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 숫자를 세는 개념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 둘, 많다. 그 3개 이상은 잘 기억하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문화의 현상들을 조사한 결과 모국어,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배운 이 모국어의 어휘와 이 문법적인 구조가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언어 결정력, 생각은 언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한, 스트롱한 입장에서는 인간은 언어 없이 생각할 수 없다. 언어가 생각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강한 입장도 있고, 약한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뿐이다. 결정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현대 심리학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언어와 사고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레프 비고츠스키, 러시아의 저명한 언어 심리학자인데요.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언어와 사고는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한 2살 정도 되면, 2세, 2살 정도가 되면 이 언어와 사고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기능적으로 통합된다. 그래서 사고는 언어화되고, 그리고 언어는 어떤 논리성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언어와 사고는 각자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그러나 2세 이후 이 언어를 발달하면서 사고와 언어 간에는 굉장히 중첩, 이 verbal sort,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거를 잘 들여보면 속으로 말하는 속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론 시각적인 사고도 있죠. 언어와의 개념과 다른. 그러나 많은 부분 인간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개념을 통해서 사고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 에론 베크라는 심리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인지치료자는 이 사고라는 것은 셀프 토킹,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속말이다. 이 사람은 이제 인지치료라는 것을 개발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기여한 사람인데요. 우울한 사람들은 스스로 셀프 토킹을 하는데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셀프 토킹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사람들이 하는 셀프 토킹의 내용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변화시킴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포더라는 사람은 우리 생각은 언어와 다르지만 이 사고도 뭔가 언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현대 그 심리학계의 유명한 사람 스티브 핑커라는 캐나다의 인지심리학자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정신적인 언어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과정은 정신적인 표상이 상당히 언어의 그 문법적인 것과 유사한 규칙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는 상당히 언어와 유사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갖는, 문법적인 구조를 갖는 어떤 현상, 그 내면적인 경험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어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갖는 순기능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과연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런 불교적인 사유와 관련해서 언어가 갖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심리학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 언어의 역기능, 특히 언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자기의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개인이 속한 문화의 어떤 세계관, 그리고 관습을 학습하고 내면하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담긴 다양한 상징,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인습, 이런 등등이 내면화되는 그런 사회화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여러 문화에서, 여러 언어권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의 구조를 보면 거의 모든 언어가 세 가지 요소는 필수적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언어마다 이 순서는 좀 다르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세 가지로 구성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 나는, I, my, me, 내 거. 이런 어떤 행위의 주체, 소유의 주체로서의 나, 언어 속에 있다, 언어 속에. 그래서 어떤 소위 불교로 말하면 아상,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아상을 아주 뿌리 깊게 학습하고 이 나라는 의식, 자기의식이 생기면서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또 내 거라는 소유의식을 갖게 되고 나를 강화시키기 위한 욕망, 탐욕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나와 목적어, 나 행위의 대상, 그리고 행위의 주체, 그래서 주체와 객체, 능소 개념이 이 언어를 통해서 습득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의 언어는 이런 구조에 의해서 매일 나, 너, 그것, 이런 나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언어를 매일 사용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자아의식이 한편으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의식이라는 것.
내가 지금 발표를 잘해야 될 텐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다 나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언어와 인지적 융합입니다. 커그니티브 퓨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식사할 때 화장실 얘기하는 거는 결례죠. 금기입니다. 뭐 식사 다 하셨죠? 아직 저녁 시간 남았죠? 똥! 설사. 이 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밥 먹을 때 똥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은 똥 얘기 듣는 순간 막 이상한 똥 생각도 나고 막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레몬? 레몬을 한 입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렇게 침이 고이시는 분 있지 않나요? 이 소리만으로. 그래서 레몬이라는 단어, 언어는 어떤 기호입니다. 기호. 소리일 뿐이에요. 문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레몬이라는 소리는 실제 이 레몬이라는 과일, 지시체, 대상, 물질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몬을 통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체험들, 의미체. 레몬은 시다. 그 레몬 먹었을 때 굉장히 침이 많이 고였다.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의미체, 심리적인 표상으로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몬이라고 하면 저건 노란색 그 과일을 말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 레몬을 먹었을 때의 경험까지 딸려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서 그냥 레몬 그럼 막 침이 고이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지적 융합이란 언어를 대상과 동일시하는 현상인데 언어라는 기호가 그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시돼서 그 대상의 표상과 체험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똥 그러면 기분 나빠지고 밥맛 떨어지는 거 이런 현상이 인지적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융합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 말이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글로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소설책을 보면서 슬픈 소설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냥 하얀 종이에 검정색 얼룩이 있을 뿐인데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또 어떤 사람이 입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거 보고 깔깔깔 웃습니다. 그리고 야한 소설책을 보면 몸에 반응까지 생겨요. 이제 이렇듯이 이런 현상은 인지적 융합이라는 심리적 현상이어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누가 여러분에게 개새끼, 개 같은 놈, 욕이죠. 요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의 그 사회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개 같은 놈 그러면 개가 싫어한대요. 이 반려견 주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요새 욕하려면 개만도 못한 놈 그래야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개새끼 그랬을 때 기분 나빠하시면 그건 여러분이 개새끼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천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욕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가? 이것도 역시 인지적 융합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욕, 저주, 여러 가지 언어적 폭력. 저주를 하면 사람이 몸이 시른시른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다. 사실 언어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계속 비난과 욕을 먹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실제로 건강이 나빠지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인지적 융합을 강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래서 흔히 언어에는 뭔가 혼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그게 상대방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용어가 있죠. 이렇게 언어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기능도 가질 뿐만 아니라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임상심리학자인데요. 주로 심리치료, 상담, 이거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요새 심리치료 상담 받으려면 1시간에 전문가한테 가면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가끔 어떤 내담자들이 가서 그냥 말만 했는데 10만 원. 그래서 이 말은 마치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데도 기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킹 세라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리치료자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적절한 언어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그런 반응을 해주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 치유적 언어를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언어는 일종의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가끔 그 관광지에 가면 돌에다가 저렇게 이름을 새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주, 저 신주에서 언어를 빼면 저게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언어 속에 그 조상의 존재가 담겨 있다. 저 돌에 새긴 내 이름이 나를 대변하고 있다. 나는 죽어 없어져도 저 내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름을 남기려는 인간의 노력들이 많죠. 그래서 입신양명, 세상에 나와서 성공해서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것.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것. 그 이름이 뭘 의미합니까? 과연 이름이 아까 우리 박창국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이름이라는 단순한 언어가 과연 나를 대변할 수 있나요? 내가 살아온 전 인생을 대변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일종의 언어적 융합과 관련해서 이름 속에 한 사람의 존재를, 한 사람의 인생을 그런 동일시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융합은 사실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소설가들은 다 인지적 융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글을 써서 울리고 웃기고, 특히 코미디언들은 이 다 말 가지고 인지적 융합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임상심리학자로서 정신병리에 관한 연구, 치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범불안 장애라는 것은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 건데 이 생각 중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냥 자꾸 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걱정이 자꾸 일어나서 늘 불안한 겁니다. 몸 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은 이 인지적 융합과 관련돼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장애로 발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인지적 융합과 관련돼 있는데 그걸 구체화하면 그 생각, 사고를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50대 중년 부인이 이제 딸이 있는데 보통 10시면 귀가를 해요. 근데 10시가 됐는데도 귀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혹시 못된 놈들한테 납치돼서 못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확 긴장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막 몸이 긴장하고 불안해집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생각은 실제로 그런 일과 유사하다, 동일하다라는 융합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도 그런 불안과 신체적인 긴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강박장애라는 것은 이게 원치 않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괴로운 장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오는데 가끔씩 부도덕한 생각, 근친상간적인 생각, 또는 신성모독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강박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근친상간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실제로 그 행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그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간음한 것과 다르지 않다. 뭐 성경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성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것과 도덕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 발생 가능성 융합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생각에 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융합이 자꾸 그런 생각, 가만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을 그 생각에 붙잡혀서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떠오르는 이제 역설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강박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심리학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제 이런 인지적 융합에 초점을 맞춰서 탈융합, 그래서 심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여기 통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에 대해서 이거는 낫지 않을 거야, 뭔가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통증은 더 심해지고 심하게 느껴지고 불안이 증가한다. 자, 이제 이런 환자들에게 탈융합을 훈련시키는 거죠. 탈융합이란 불교에서 흔히 하는 말이듯이 말은 말일 뿐 실제가 아니고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다. 이 융합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단어만 남고 소리만 남고 그 의미가 떨어져 나가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 걸리지 마라, 언어에 걸리지 마라, 이런 인지적 융합에 벗어나서 탈융합으로 나가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기능은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인데요. 당신은 우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민주당이에요? 국힘이에요? 이 말은 그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색깔, 이게 어떤 색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정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다. 이것도 길어. 검정색과 흰색. 그래서 결국 검정색과 흰색이 그냥 있다. 이렇게 현실은 연속선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인간은 그걸 단순화해서 흑백이라고 단순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특히 언어적인 개념은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비슷한 말, 반대말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생사, 선악, 유무, 이게 다 언어 속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 왜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됐느냐? 이게 이분법적 사고가 꼭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원시 사회에 어떤 뭐 동물 내지는 어떤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칠 사람 같으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 같으면 다가가야 되죠. 근데 이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어물어물 하다가 잡혀먹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분법적 사고는 어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언어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는 세상을 흑백 논리적으로 양극화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진보와 보수. 왠지 막 그거 보면 열불이 나. 요새 텔레비 잘 보십니까? KBS 열심히 보시나요? 뭐 그렇게 텔레비에 누가 나오든 왜 이렇게 그리 감정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중도 정치인들이 왜 출세를 하지 못할까요? 중도, 애매모호한 중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흑백, 이거냐 저거냐. 자, 역시 이분법 사고는 순기능을 지니지만 정신병리를 유발하는 그런 중요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초기에 상대방한테 푹 빠집니다. 막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대단한 사람처럼. 근데 그 상대방이 몇 개월 지나서 뭔가 나를 실망시키면 갑자기 징으로 돌변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아주 극심한 분노 표현을 하는, 그래서 애증, 강렬한 애증이 교차하는 인간관계를 반복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을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 과정을 조사해 보면 어떤 사람 판단은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상화하고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라고 하고, 실망하면 저런 쌍, 이런 극단적인 이상화와 폄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고 애증이 반복되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강렬한 감정 유발로 인해서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 피아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이런 사고 과정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방향성이 있다. 어린아이일수록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다분법적인 사고로, 단차원적인 사고에서 다차원적인 사고로, 일방적인 인과에서 양방적인 인과로, 사실 그게 현실에 가까운지 모릅니다. 인과는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저 어린 시절에 단순하게 볼 때는 흑백 논리가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렵죠.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근데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죠? 특히 학자들한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복잡해요. 얘기가 길어져요. 아니 뭐 둘 중 이거다 저거다 하면 될 거지 뭘 그렇게 길게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얘기하냐는 거죠. 특히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이런 회색주의자들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너 진보야? 벌써 둘 중에 하나지. 뭐 애매모호하게 박쥐 새끼처럼 왜 그래?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리고 의식 수준이 발달할수록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불의사상,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려는 이제 그런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 역기능, 언어와 심리적 경직성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 물론 뭐 로고스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됩니다만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말했더니 빛이 생겼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의 권위, 그리고 명령인 동시에 심지어 언어는 그 존재 자체다 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서 특히 경전 또는 언어를 신성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공자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어떤 그 창시자나 중요한 사람의 말을 빌어서 그러니 이거는 진실이다, 믿어라, 따라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도 불교 경전은 조금 이런 면에서 한 수준 위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들었다. 훨씬 덜 권위적이긴 하죠. 어쨌든 뭐 그래도 부처님께서 무슨 경전에 이런 말이 있으니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는 힘센 사람, 강자, 말하는 사람, 강자와 동일시돼서 약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이니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나의 말이니 이걸 따라라 라고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게 심리적 경직성인데요. 경직성이나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 태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종교의 경우에 근본주의자들. 확고하게 이건 절대야. 그리고 결코 다른 말은 우리 생각을 흔들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믿고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 경직성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권위적 인물, 흔히 종교인인 경우도 종교 지도자의 계율적인 언어에 의해서 학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계율. 절대로 어떤 일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형태의 언어에 의해서 내면화된 게 심리적 경직성이고요. 심리치료자인 앨버트 앨리스는 이제 이런 점에 주목해서 흔히 신경증 환자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이 must,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이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니, 권성만 교수가 강의하는데 졸아? 강의에 집중 안 하고 뭐 핸드폰 보고 장난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저런 놈은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must, 그 must를 위배하는 것은 계율을 깨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있을 수 없는 격렬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자, 이런 그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이 종교에서 또 여러 가지 멘토들이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견해는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일반적인 원리는 없다는 겁니다. 케바케.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대처 방법은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 이 변화무쌍한 상황 요인에 따라서 그때 최선의 방법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구한말에 유명한 경어 스님이 그 시냇물이 불어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여인을 업어서 넘겨줬다. 뭐 이런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승려는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계율이 있지만 과연 이 경어 스님은 왜 저랬을까? 경어 스님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였을까? 과연 계율을 지키는 거였을까? 저렇게 난처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물을 건너게 해서 가족에게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게 더 중요한 목표였을까? 아마도 저 상황에서 경호 스님에게는 계율보다 그 자비를 통해서 그 여인을 건네주는 게 더 중요한 가치였을 거다. 중요한 목표였을 거다. 이제 이렇듯이 케바케라는 겁니다. 케바케. 아무데나 여자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임재 선사께서도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아무리 부처라고 하더라도 부처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믿지 마라. 스승이 하는 말이라도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정신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자등명, 법등명.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 이런 등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율에 의해서 경직된 삶, 그리고 경직성은 대부분 인간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언어가 지닌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심리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 인간에 관한 모든 걸 다 연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자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과학인 심리학의 주류는 아닙니다. 주류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신비 체험, 뭐 성령 체험, 또는 어떤 뭐 견성을 했다, 이런 불교적인 체험, 그래서 무아 상태에 빠졌다, 뭐 우주와 합일 경험을 했다, 이런 현상도 역시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분야를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따르면, 자아초월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는 전인습적 단계.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땐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원시인들, 뭐 야만인, 다시 말하면 자의식, 언어가 아직 미발달된 상태를 전인습적, 프리 컨벤셔널 스테이지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를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자의식, 언어를 통해서 자의식을 키워주고 언어를 발달시키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언어를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화인, 문명인이 되죠.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현상이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습적 단계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습적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생로병사,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근원적인, 실존적인 불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서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수행, 구도자를 통해서 포스트 컨벤셔널 스테이지, 후인습적인 단계, 소위 말하는 성인, 세인트 또는 부처, 도인, 그래서 탈사회화, 그리고 자아를 넘어서서 또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포스트 컨벤셔널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습적 단계에서는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게 사회적인 적응에 필수적인, 그러나 후인습적인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언어가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신 것 같아요. 너 괴롭지? 번뇌 많지? 그리고 언젠가 죽고 병들어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모두 넘는 경지가 있어. 열반이라는 게 있어. 해탈이라는 게 있어. 내가 경험했거든.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행자의 삶, 그렇게 되려면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출가, 인습적인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속세로부터 벗어나는 탈속, 다시 말하면 탈사회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언어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사유 방식,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존재 방식, 삶의 방식으로부터 넘어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체험을 사람들한테 자비로 전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말을 하면 이 말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앞에서 그 불교 쪽에서 발표하신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와 선, 이제 두 가지 정의 쌍수 뭐 등등의 말을 버릴 수도 없고 말을 또 의지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열애가 법을 설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한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씀 많이 해놓으시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시침이 툭 되잖아요. 다시 말에 걸리지 마라. 말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고 이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라. 아마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언어는 아무 잘못도 없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의 문제지 언어에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 언어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돕는 그런 순기능도 가지지만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여러 가지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언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구속하는가? 우리를 더 번뇌에 빠지게 하는가? 사실 이런 물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 없지만 언어의 역기능을 잘 이해하고 그 언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같이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언어에 걸려서 언어의 감정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언어의 그물에 걸리는 바람처럼, 그리고 이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에 구속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시간도 칼같이 지켜주시고요. 또 언어가 가지는 그 순기능, 여러 좋은 의미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역기능도 있다라는 것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그 측면을 불교와 연관지어서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강연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